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 남성의 절반이 54세 이전에 첫 직장에서 밀려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후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일자리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간다는 현실을. 얼마 전 56세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25년간 건설 현장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통보 한 장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대출 상환에, 나머지는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과 부모님의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졌죠. 석 달이 지나자 통장 잔액은 세 자릿수로 줄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대한민국 50대, 60대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겼지만 안정적인 수입은 50대 초반에 끊어집니다. 그 사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길어진 노후는 버티기가 아니라 버거움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교환 가치를 키워 재취업의 벽을 넘고 노후의 빈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20년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회는 더 멀어집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빠, 이 차 이제 바꿀 때 되지 않았어? 토요일 오전 주차장에 세워둔 10년 된 은색 소나타 옆에서 아들이 툭 던진 말이었다. 차체 곳곳에는 작은 흠집과 도색 벗겨짐이 있었고 핸들을 잡을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그러나 그는 대답 대신 창문에 묻은 먼지를 손바닥으로 쓱 문질렀다. 박성만 씨는 작년 봄까지 서울의 한 중견 건설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27년 동안 현장을 뛰며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붙들고 살았다. 그는 스스로를 현장형 관리자라 불렀다. 아침 회의 전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둘러보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 생활이 평생 이어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지난해 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고 명단 속에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저 서류 한 장처럼 조용히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다. 퇴직금은 5억 2천만 원 숫자만 보면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돈의 절반은 은행 대출 상환으로 빠져나갔다.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쓴 신용대출이었다. 남은 돈은 2억이 조금 넘었지만 부동산 세금과 부모님 병원비, 2달 뒤 결혼하는 큰딸이 혼수 자금으로 나가니 통장은 순식간에 비어갔다. 아버지, 이번 달에도 전세 대출, 이자 오를 거라네요.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 날 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기준금리가 한 번 오를 때마다 아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눈에 보였다. 그는 도와달라는 말 대신 한숨을 길게 삼켰다. 퇴직 후 한 달은 집 안정리에 시간을 썼다. 옷장 속 오래된 와이셔츠와 낡은 안전화를 정리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둘째 달부터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다. 50장이 넘는 지원서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장은 몇 줄짜리 불합격 통보뿐이었다. 면접 기회를 얻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마저도 면접관의 눈빛은 왜 이 나이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경력은 훌륭하신데요. 저희 팀원 평균 연령이 32입니다. 조직 적응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한 인사 담당자의 말이 마지막 면접이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 빌딩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생활비는 매달 마이너스였다. 아내는 식비를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대신 동네 재래시장을 돌았다. 저녁 식탁 위 반찬 가짓수가 줄었고 고등어 대신 오징어가 자주 올라왔다.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방 전등을 꺼두고 겨울에는 내복 2겹을 껴입었다. 그럼에도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올 때면 그는 통장 잔액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우리 차 다음 검사 땐 통과할 수 있겠어? 아내가 운전석 옆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아직은 탈만해. 기름값만 잘 관리하면 돼. 그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차량 보험 갱신과 정비, 비용이 겹칠 날을 걱정하고 있었다.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교육을 받으러 갔다. 시간 자유롭고 수입 괜찮다는 말에 혹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발품을 팔아도 계약한 건 성사시키기 어려웠고 수수료는 생각보다 적었다. 3개월간 벌어들인 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그는 그 돈으로 아내 생일 선물 대신 쌀과 참기름을 샀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다. 큰딸이 결혼 준비로 바빴지만 시간을 내 부모 집에 들른 것이다. 아빠, 결혼식 때 신부 입장할 때 나랑 손 꼭 잡고 걸어야 해. 그 말에 그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딸의 행복한 순간만은 지켜주고 싶었다. 그의 친구 중 몇 명은 퇴직 후 카페나 작은 음식점을 열었다. 하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가 매출을 갉아먹었고 손님이 줄어드는 계절에는 빚만 늘어났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함부로 창업에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다.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차는 여전히 10년 된 소나타였고 주차장에서 마주할 때마다 이 차가 내 마지막 재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웃 김 씨가 새 차를 뽑았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안에서 들끓는 감정을 말로 꺼내진 않았다. 퇴직 1년이 지나던 초봄, 박성만 씨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중장년 재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단지를 발견했다. 무료 강의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강의실 문을 열었는데 예상외로 자리가 꽉 차 있었다. 강사는 지금 가진 경험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강사가 말하는 교환 가치라는 단어를 크게 적었다. 강의가 끝나고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들떴다. 내가 가진 게 뭐지?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흰 종이를 놓고 건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하나씩 적었다. 현장 관리, 공정 계획, 안전 교육, 협력업체 조율. 적다 보니 이걸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일단 적어두기로 했다. 며칠 뒤 예전 후배에게 연락이 왔다. 중소건설업체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강사료는 많지 않았지만 그는 단번에 수락했다. 교육 당일 그는 10년 된 소나타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 현장에 도착했다. 안전모와 조끼를 챙겨 입는 순간 오랜만에 예전이 자신으로 돌아간 듯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소나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왠지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프리랜서 안전관리 강사로 몇 건의 강의를 맡게 됐다. 한 달 수입이 예전 월급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마음속엔 작은 자신감이 싹 텄다. 그는 이 일을 더 키우기 위해 SNS 마케팅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계정 만드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현장 사진과 간단한 안전 팁을 올리자 팔로워가 조금씩 늘었다.
지방 현장까지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했다. 큰딸 결혼식이 다가오자 예식비와 혼수 대금이 몰아쳤다. 카드 결제일이 겹친 날 그는 소나타를 팔아야 하나 고민했다. 그러나 곧 마음을 접었다. 이 차 없으면 강의도 못 가잖아. 주차장에서 차를 쓰다듬으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여름이 지나자 그는 또 다른 도전을 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모집하는 중장년 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이다. 젊은 창업자들에게 건설 현장, 노하우를 전해주는 일이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그는 그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한 창업자가 말했다. 선생님 조언 덕분에 불필요한 공사비를 줄였어요. 덕분에 사업이 한숨 돌았네요. 그 말은 오래 귀에 남았다. 그의 삶은 여전히 빠듯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은 줄어들었다. 대신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그는 매일 아침 소나타 운전석에 앉아 다음 강의 장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계절에 따라 변했지만 운전석에 앉은 그의 마음가짐은 점점 단단해졌다. 연말 그는 소나타 계기판에 주행 거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다. 이 차가 날 버틴 거네. 퇴직 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소나타는 그를 새로운 현장으로 새로운 사람들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안에서 그는 예전 부장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모두 안고 달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서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내년엔 우리 가족 다 같이 여행 가자. 올해 못 가도 돼? 하루라도 아내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작은 계획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출발선 같았다. 그는 여전히 50대 후반, 참 애매한 나이에 서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다. 교환 가치를 키우며 남은 날들을 소나타와 함께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씨는 현재 강원도 평창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마당에는 사과나무와 블루베리 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담장을 물들인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그는 가장 먼저 텃밭으로 나가 감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주방 창가에 놓인 커피 머신을 켜 2잔의 커피를 내린다. 이 모든 일상은 그가 50대 초반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온 결과였다. 김 씨는 40대 후반까지 서울의 대기업 전자부품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연봉은 업계 평균보다 높았지만 그는 소비를 절제하고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이나 투자에 돌렸다. 30대부터 꾸준히 이어온 습관이었다. 사무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이 새로 생긴 식당으로 몰려갈 때 그는 도시락을 챙겨 회사 옥상에서 식사했다. 술자리는 꼭 필요한 모임에만 참석했고 귀가길에는 지하철을 이용했다. 그의 철저한 재무 관리에는 이유가 있었다. 35살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기간 요양생활을 하게 됐다. 그때 가족이 겪었던 경제적 압박과 돌봄의 고통은 김 씨에게 깊은 교훈이 됐다. 그는 내 노후는 절대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구체적인 은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첫째, 퇴직 시점에 목표 자산을 설정했다. 최소 8억 원의 순자산, 부채 없음, 그리고 월 2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주식, 채권, 부동산 임대 사업을 병행했다. 위험 분산을 위해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주고
지방의 소형 상가 한 곳을 월세로 돌렸다. 동시에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매년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았다. 둘째, 은퇴 후에도 교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준비했다. 그는 전자부품 품질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50대 초반부터 주말마다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산업기사 시험 대비 교재를 집필했다. 처음에는 부업 수준이었지만 점차 구독자와 수강생이 늘면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들어왔다. 그는 이를 전액 재투자했다. 셋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했다. 매일 5km 이상 걷기, 주 3회 수영,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였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덕분에 은퇴 시점에도 혈압, 혈당, 체중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2018년 그는 56세에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당시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이미 부채는 없었고 투자 자산은 7억 원에 달했다. 매달 부동산 임대료 180만 원, 배당금 70만 원, 온라인 강의 수입 10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생활비를 감안해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남았다. 은퇴 후 그는 강원도에 40평 규모의 단층 주택을 지었다.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 구조를 적용해 난방비를 최소화했다. 마당에는 채소와 과일 나무를 심어 식비 절감에도 도움이 됐다. 아내와 함께 매주 한 번은 인근 마을의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계절마다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 올레길, 일본 북해도, 유럽 트레킹까지 다양한 여정을 소화했다. 김 씨의 가장 큰 자부심은 돈 걱정 없는 일상이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와도 대형가전 교체가 필요해도 자녀가 손주 학원비를 부탁해도 그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모든 지출이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매월 가계부를 쓰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습관은 은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그의 하루는 바쁘다. 아침엔 텃밭 관리, 오후엔 온라인 강의 촬영이나 교재 집필,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마을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한다. 가끔은 예전 직장 후배들이 전화를 걸어 선배처럼 은퇴 준비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 김 씨의 대답은 늘 같다. 나이 들어서도 가치를 팔 수 있는 일을 만들어두고 소비를 절제하며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2025년 현재 그는 자산이 은퇴 시점보다 늘어 12억 원을 넘어섰다. 주식 배당과 임대료는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고 강의와 집필 수입은 여전히 꾸준하다. 무엇보다 그는 시간의 자유를 얻었다. 매년 봄이면 사과꽃이 필 때 딸과 사위를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고 여름엔 손주와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한다. 가을에는 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한다. 그의 집 거실 한쪽에는 세계 지도와 다음 여행지 리스트가 붙어 있다. 올해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내년은 캐나다 로키 산맥이 목표다. 그는 말했다. 돈을 모으는 건 수단이고 시간을 즐기는 게 목적이죠. 준비를 하면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정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철저한 계획, 소비 절제, 꾸준한 자기개발, 건강관리라는 4가지 원칙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가 30년 전 세운 노후는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 그리고 그 원칙이 오늘도 그의 마당에 피어난 꽃과 웃음소리를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 박성만 씨처럼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은 사람과 김정호 씨처럼 철저히 대비한 사람의 노후는 출발선부터 달라집니다. OECD가 발표한 고령사회 보고서 2024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은
회원국 평균 약 62%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잡더라도 절반 이상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분석은 더 구체적입니다. 55세 이상 장년층이 기존 경력과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하면 평균 임금이 퇴직 전보다 25%에서 3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벌이는 줄고 지출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 자산 소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에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 소기업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창업자의 사업체 5년 생존율은 약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초기 자본과 경험이 충분하더라도 경기 변동, 임대료 상승, 운영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면 폐업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영국 국가통계청 자료에서도 55세 이후 창업자의 평균 사업 지속 기간이 3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정호 씨처럼 은퇴 전부터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마련해 둔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은퇴 전에 부동산 임대료, 금융자산 배당, 프리랜스나 컨설팅 수입 등 최소 3개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춘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은퇴 후 빈곤율이 약 60% 낮았습니다. 이처럼 소득원을 여러 갈래로 두는 것은 자산 유지뿐 아니라 생활의 안정감과 심리적 여유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인구 중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갖춘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고령층의 고용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 15%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성인 역량 조사 PIAAC에서도 55세 이상 그룹은 25세에서 34세 그룹에 비해 디지털 문제 해결 능력 점수가 평균 30점 낮았는데 이 격차가 재취업과 소득 창출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호 씨가 온라인 강의와 콘텐츠 제작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디지털 역량 덕분입니다. 건강관리 또한 재정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은행 월드 뱅크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 가구의 약 10%에서 12%가 매년 재앙적 의료비 지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경우를 말하며 장기 요양과 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을 잠식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질수록 경제활동을 지속할 체력과 여유가 줄어들고 결국 생활 수준 전반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 모든 통계와 연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은퇴 이후의 안정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소득원을 하나만 두는 것은 위험하며 은퇴 전부터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기술 변화에 대비하며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OECD와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 고령층의 노동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생학습, 디지털 역량 강화, 그리고 은퇴 전 현금 흐름 다변화를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수많은 사례와 데이터가 보여주듯 박성만 씨처럼 아무 대비 없이 은퇴하면 몇 년 안에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김정호 씨처럼 장기 계획과 다변화된 수익 구조, 기술 적응, 건강 관리까지 병행한 사람은 길어진 은퇴 기간에도 안정과 자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현실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실천 방안과 현재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에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수입원을 다변화하라. 둘째, 기술과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라. 셋째,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라. 실제로 서울시는 중장년 제도약 지원센터를 통해 50대, 60대를 대상으로 무료 직업훈련, 사회적 기업 창업 컨설팅,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5060 신중년 일자리 박람회를 매년 개최해 경력 매칭형 재취업과 공공분야 단기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행정 지원, 문화관광 해설, 지역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월 60시간에서 120시간 근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라북도는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촌 정착 지원금, 농기계 사용 교육, 판로 개척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예산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본인의 경험과 적성을 살려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지자체의 지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어르신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검진, 운동 처방, 영양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남 순천시는 마을 건강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취약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체계적인 대응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원하면 70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도록 유도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실버인재센터를 운영해 은퇴자의 경력에 맞는 단시간 근로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연결합니다. 유럽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책이 많습니다. 독일은 시니어 전문가 파견제를 통해 은퇴 기술자와 중소기업을 매칭해 단기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프랑스는 인터젠 프로그램으로 고령층이 청년과 함께 창업하거나 기술을 전수하는 구조를 지원합니다. 캐나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필요한 복지건강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노후 문제를 개인 노력만으로 풀기보다 제도 지역 사회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도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교육 건강검진 네트워크 형성을 병행하길 권합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혼자 하는 것보다 지역과 제도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은퇴 후 20년, 30년도 불안이 아니라 가능성과 선택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저녁, 지나온 길은 발자국으로 남고 앞으로 갈 길은 선택으로 빛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준비 없이 퇴직을 맞아 하루하루를 버티며 오래된 소나타의 핸들을 잡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수십 년 전부터 미래를 그리며 은퇴 후에도 자신이 만든 수익과 건강, 그리고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른 한쪽은 설렘 속에서 하루를 엽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운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60대,
70대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풍경이 황혼 속 고립이 될지, 노을빛 속 행복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결심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술을 배우고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고 건강을 지키며 내 손으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키우는 겁니다. 그것이 먼 훗날 사랑하는 가족과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따뜻하게 물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눈물 대신 웃음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60대 남성이 통장 잔고 12만 원 남기고 병원비 800만 원을 맞았습니다. 퇴직 후 즐기려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얘기 같으신가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2세 박용철 씨는 퇴직 후 시간을 좀 여유롭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고생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친구들과 골프도 시작했죠. 처음엔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1년 반이 지나고 나니 보험은 해지됐고 통장엔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평생 번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웠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싶었는데 막상 통장은 텅 비고 미래는 더 막막해지는 느낌. 요즘은 병원비도 무섭고 물가도 오르고 손주 용돈까지 부담인데 그저 내 인생 한 번쯤은 나도 즐기고 싶어서 시작했던 취미 생활이 오히려 내 노후를 갉아먹는 흉기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소비를 시작했다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치명적인 실수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멈춰야 할 씀씀이와 정말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계 대기업 부장 은퇴 후 낡은 골프백을 마주하다. 최도윤 씨는 63세.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며 외국계 가전회사에서 35년 근무 후 부장으로 은퇴했다. 업무는 치밀했고 인맥도 넓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5억 6천만 원. 인생 2막은 나를 위한 삶이라며 계획도 준비도 철저했다. 그는 퇴직 다음 주부터 골프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회사 다닐 때 못다한 여유를 누리고 싶었다. 마침 지인들이 있는 골프 모임에서 준회원권을 추천해 주었다. 9천만 원에 구입한 수도권 골프장 준회원권, 그는 투자라 여겼다. 이 정도 여유는 누려야죠. 라며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 매주 3번 이상 라운딩, 연습장은 거의 매일 출근했다. 드라이버, 퍼터, 클럽, 골프화까지 최신 모델로 교체했다. 중고 사이트에 내놓은 기존 장비엔 먼지만 쌓였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골프장 사진으로 바뀌었고 인스타그램에는 식사와 스코어 사진이 가득했다. 이제 이게 내 삶이야. 라며 도윤 씨는 활짝 웃었다. 문제는 1년 후였다. 총 지출 1억 7천만 원. 퇴직금의 3분의 1이 골프비, 모임비, 장비, 여행, 렌트카로 빠져나갔다.
생활비와 고정 지출은 아내 명의 예금으로 충당 중이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다. 전기료, 관리비, 식비도 빠듯한데 남편은 다음 주 제주 골프 예약을 잡았다. 둘째 딸이 결혼 준비로 연락했을 때 도윤 씨는 골프 중이었다.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게 상처가 됐다. 딸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다. 골프장 멤버들 사이에서도 회비 미납으로 소문이 났다. 요즘 최 부장님 분위기 안 좋아. 말은 돌았고 도윤 씨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내가 낡은 골프백을 현관밖에 꺼내뒀다. 이제 좀 내려놓으면 안 돼요? 조용한 말 한마디에 도윤 씨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 골프백은 그의 지난 10년이 담긴 상징이었다. 출장 가기 전 새벽에도 연습했던 시간, 성과를 내고 보너스를 받은 날 샀던 첫 드라이버. 하지만 지금은 바퀴도 헐고 손잡이도 벗겨져 있었다. 도윤 씨는 현관 바닥에 앉아 골프백을 다시 안으로 들여놓았다. 이게 내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 잔고를 확인한 아내는 실신하듯 주저앉았다. 남은 퇴직금은 2억 원 남짓. 하지만 그중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묶여 있고 유동성 자산은 1억이 채 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인 막내 아들의 대학 등록금, 부부의 노후 의료비, 생활비를 고려하면 상황은 절박했다. 우리 지금 줄이지 않으면 몇 년 못 버텨요. 아내는 단호했다. 도윤 씨는 몇 달째 내놓은 회원권이 아직도 팔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다. 그날 밤 그는 거실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은 말이 없었다. 탁자 위엔 동그랗게 접힌 골프장 영수증이 수북했다. 수백만 원이 한 달 사이 사라진 기록이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그러다 멈췄다. 이게 다 내 선택이었지.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그만두면 후회할까요? 도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낡은 골프백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젠 좀 멀리 보내줘야 할 것 같아. 그날 새벽 골프백은 베란다 창고로 옮겨졌다. 그렇게 조용히 내려놓은 것이다. 며칠 후 도윤 씨는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낡은 모자와 얇은 점퍼. 라운딩 대신 그는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집 근처 공원을 돌기 시작했다. 마주치는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일주일에 3번 만보 걷기를 함께하며 도윤 씨는 처음으로 비용 들지 않는 취미의 의미를 알게 됐다. 낯선 듯 익숙한 동년배들과 하루 만보를 걷고 나서 나누는 국 한 그릇이 그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점심국을 같이 끓이고 신문 기사를 읽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다. 그땐 왜 그렇게 골프에 빠지셨어요? 도윤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두려웠어요. 회사 떠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당신이 누구든 괜찮아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돼요. 몇 달 후 도윤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동네 도서관에서 주 3일 사서 보조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하루 4시간 책을 정리하고 연체된 도서를 관리하고 아이들과 인사하며 그는 다시 쓸모를 느꼈다. 첫 월급은 38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날 저녁 그는 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직접 차렸다. 아내는 조용히 앉아 그 밥을 다 먹었다. 그날 밤 도윤 씨는 베란다에 나가 골프백을 다시 꺼냈다. 먼지를 털고 깨끗이 닦아 옷장 안에 넣었다.
그리고 손으로 조심스레 문을 닫았다. 이젠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는 취미만 갖기로 했어. 이젠 그에게 삶의 중심은 더 이상 골프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며 도윤 씨는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뭐 하냐는 질문에도 당당히 말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잘 지내. 하루하루가 좋아. 그의 얼굴엔 잔잔한 웃음이 번졌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대답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유로웠다. 딸과도 조금씩 연락이 닿았다. 결혼식 날 그는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손에 들었다.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빠,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한마디에 도윤 씨는 그동안의 시간이 무너지듯 울컥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되찾았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퇴직금은 많이 줄었지만 남은 돈으로 부부는 작은 전셋집을 옮겼고 생활은 소박해졌다. 주말마다 재래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여유가 되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기초교육 자원봉사를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도윤 씨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매주 금요일 스마트폰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앱 설치하는 법,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시작됐다. 도윤 선생님, 다음에 또 봐요. 이 말이 그의 하루를 웃게 했다. 그가 가르치던 78세 이모 할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자상한 분이 왜 이제 나타났을까요? 그 말에 도윤 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예전엔 업무 성과로 듣던 칭찬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전부였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충만했다. 아침 7시 산책, 오전 10시 도서관 근무, 오후엔 복지관 자원봉사, 저녁엔 아내와의 TV 시청. 이젠 골프장 대신 벤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급 클럽 대신 손에 든 건 작은 책과 공책이었다. 그가 바뀌었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챈 건 아내였다. 예전엔 말수가 적고 늘 스마트폰으로 골프 영상을 보던 남편이었지만 요즘은 식사 중에도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과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먼저 말했다. 우리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웃게 될 줄 몰랐어. 아내의 말에 도윤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때는 골프채에 내 인생이 달린 줄 알았지.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늦게 배운 취미는 내 노후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과의 연결은 나를 다시 살게 한다. 이후 그는 복지관에서 제안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퇴직한 60대, 70대들이 청년 구직자들에게 사회 경험을 나누는 프로젝트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젊은이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환해졌다. 예전에 인턴 교육할 때랑 느낌이 비슷해.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끔 친구들 모임에서 골프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미소를 짓는다. 요즘은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배드민턴 쳐. 그게 더 재미있더라. 그의 말에 친구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달 후 함께 배드민턴을 치자는 연락이 왔다. 그의 변화를 부러워한 친구들이 먼저 다가온 것이다. 골프백은 아직도 창고 안에 있다. 도윤 씨는 가끔 그 앞을 지나치며 생각한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후회는 없다. 다만 조금 더 일찍 내려놓았다면 하는 아쉬움은 남는다. 어느 일요일 딸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다. 도윤 씨는 작은 과자를 사놓고 기다렸다. 거실에 들어온 손주는 할아버지 하며 달려들었고 그는 덥석 안아 올렸다.
이게 얼마만이냐. 예전엔 대화조차 끊겼던 딸이 조심스레 말했다. 아빠, 그때는 미안했어요. 아빠가 우리랑 멀어진 것 같아서. 도윤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너희들보다 내 여유가 더 소중한 줄 알았거든. 그날 저녁 손주가 돌아간 뒤 아내가 물었다. 이젠 괜찮아?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응,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늦게나마.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와인을 나눠 마셨다. 비싼 게 아니어도 좋았다. 작은 유리잔에 담긴 삶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그는 주민센터에서 노후 재정 점검 세미나를 신청했다. 젊은 시절엔 재무제표를 읽고 기업 분석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위한 가계부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이에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몰랐네요. 그가 웃자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했다. 그게 사는 맛이죠.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 나를 위한 노후 기록. 그 안에는 월 고정 지출, 자녀 자산, 향후 예상 의료비, 자녀 지원 계획,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목록이 적혀 있었다. 그 첫 줄엔 이렇게 써 있었다. 내가 즐기되 나를 망치지 않는 것만 하자. 이제 그는 더 이상 허황된 여유를 쫓지 않는다. 친구들에게도 말한다. 지금 내 취미는 나와 내 가족이 웃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누군가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 했지만 도윤 씨는 알았다. 그 말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말인지. 퇴직 후의 삶은 두 번째 기회가 아니었다. 그에겐 첫 번째 진짜 인생이었다. 어느 늦가을 아침 도윤 씨는 아내와 함께 단풍이 물든 공원을 산책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골프장이었지. 그의 말에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가을이 예쁜 줄 알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진짜 삶이었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손을 꼭 잡은 아내를 바라봤다.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다. 같이 버틴 거야. 우리 둘 다. 이제 도윤 씨에게 여유란 골프장이 아니라 따뜻한 국 한 그릇, 아내의 미소, 손주의 손길, 그리고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다. 그는 알게 됐다. 진짜 노후의 행복은 고급스러운 취미나 돈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살아낼 수 있는 일상의 리듬이라는 걸.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해졌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충분해. 지금 이대로도.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 매일 아침을 일찍 시작했다. 손에는 책 한 권, 마음에는 여유 한 줌. 이제 더 이상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오늘 하루 아내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최도윤 씨의 삶엔 속도가 없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무너졌던 노후는 다시 천천히 단단히 세워지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고요한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사는구나. 그리고 그 골프백은 지금도 베란다 구석에 조용히 놓여 있다. 먼지는 쌓였지만 그에겐 여전히 소중한 상징이다. 무너졌던 자존심 휘청이던 삶,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끔 그 앞에 서서 미소 짓는다. 내 덕분에 내가 다시 나를 알게 됐어. 그 낡은 골프백은 이제 더 이상 허세의 흔적이 아니다. 그건 내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준 조용한 인생의 스승이었다. 오늘도 그는 조용히 말한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씨는 올해 66입니다. 외국계 제약회사의 재무팀장으로 36년을 근무하다가 60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이유는 퇴직 이후의 삶을 무려 10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39이 되던 해,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퇴직 후에도 웃고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자신만의 인생 이막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자산 점검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25년 된 아파트 한 채, 예금 2억 3천만 원, 퇴직금 예상액은 3억 원.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안에서만 산다. 절대 과시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최대한 수령 시점을 늦춰 65세부터 월 180만 원을 받도록 설정했고, 퇴직연금도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으로 분산해 두었습니다. 매달의 생활비는 연금과 소액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소비 통제였습니다. 노후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다. 그는 월 고정 지출을 180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가족과 함께 가계부를 작성했고, 외식은 주 1회,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시는 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가끔 아내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함께 계획을 공유하고 조율하면서 서로의 은퇴가 아닌 함께하는 은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 다이어트도 실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사후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자신이 속할 새로운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지역 주민센터의 커뮤니티 바리스타 프로그램. 60세 퇴직 후 그는 주 3일 복지관, 내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시니어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단 나를 느끼기 위해 일한 거죠. 그는 일상 속 소소한 루틴을 소중히 여기며 새벽엔 스트레칭과 산책, 낮엔 커피와 책, 저녁엔 아내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가 자녀에게도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결혼 자금도 최소한만 도왔고 남은 재산 중 일부는 가족 신탁으로 미리 설정해 혹시 모를 분쟁이나 오해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62세, 그는 관상동맥 협착으로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비는 약 210만 원. 하지만 실손보험과 노후 의료비 비상자금으로 큰 충격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이후 식단을 바꾸고 운동량을 늘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수술 이후 사회적 기여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자원봉사, 독거노인 안부 확인 봉사, 그리고 노후 설계 나눔 강연 활동까지 이어가며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주말이면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걷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반찬을 만들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린 비싼 골프장도 해외여행도 없었지만 마음이 늘 여유롭잖아.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그는 매달 1일이면 자신의 노후 노트를 펼쳐 이번 달의 나를 점검합니다. 가계 점검, 건강 확인, 인간관계 정리, 새로운 취미 탐색. 그의 노후는 계획과 실천, 그리고 정서적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2월 마지막 날, 그는 혼자. 올해도 잘 버텼고, 잘 웃었고, 잘 살아냈다. 는 편지를 자신에게 씁니다. 준비된 노후는 과시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정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그가 매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레저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 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 사는 68세 박정민 어르신은 퇴직 후 골프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작은 동호회를 만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공연도 다닙니다. 비용은 월 1만 원 이내, 오히려 자원봉사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향만 잘 잡으면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가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소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남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은 아니었나요? 이런 질문에 솔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다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 있게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절제된 소비와 꾸준한 점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결국 지혜로운 노후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결국 내 삶에 맞는 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 해외 시니어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소비 습관은 그 사람의 지난 삶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만큼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에 현혹되기 쉬운 이 시기엔 자유보다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독일의 한 노후 재정 전문가도 강조합니다.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덜 후회할 소비 구조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가 내일의 여유, 그리고 10년 뒤의 안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소비 습관,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용기.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이고 그 답은 지금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자유로워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는 방향을 잃은 순간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진짜 자유는 선택의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나의 소비, 나의 시간, 나의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노후라는 항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마다 영수증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지역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 신청해 보는 것까지 작은 행동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이막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이 아니라 따뜻하고 단단한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신중한 선택, 한 번의 절제된 소비, 그리고 한 번의 용기 있는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이 곧 노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곧 내일의 안정이고 모레의 기쁨입니다. 진짜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엔 마음껏 하고 싶었던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마음껏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흐르는 대로 소비하면 노후는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정을 관리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환경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존엄 있는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는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50플러스 재단을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일거리 연계,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 혹은 소액으로 제공합니다. 이곳에서는 고비용 취미 대신 지역 기반의 저비용 취미 모임과 봉사활동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은퇴자들이 심리적 공허함을 건강하게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의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운동, 평생교육, 독서 및 토론 모임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 도서관이나 체육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시니어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 주 2일에서 3일만 근무하는 경험형 일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소득을 유지하면서도 취미를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오래전부터 고민하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은퇴자에게 연금 외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기반 공공내적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골프 스포츠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해진 횟수만큼만 즐기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심리적 욕구를 해소하면서도 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은퇴자에게 노후 준비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매년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적 자기성찰 루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연금 수령자부터 일반 노동자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재정 파탄을 예방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전문가들은 노후에도 소비는 습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일상의 루틴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생활 수칙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매월 말 소비 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소비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두 번째,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기쁨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원 산책, 아침의 따뜻한 햇살, 동네 어르신들과의 대화, 손주와 함께 만든 저녁 식사. 이런 것들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비용을 나누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혼자 즐기는 골프가 아니라 셋이 함께 걷는 트레킹, 넷이 모여 나누는 클래식 음악 감상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매년 한 번은 나의 소비 목표를 정리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것, 버릴 것, 줄일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소비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과 같아야 한다는 감정,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이제라도 누려야 한다는 집착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방식, 그리고 나만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짜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벌어야 좋은 노후라는 낡은 공식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대신 적게 써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지출한 영수증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10년 후 나의 삶을 바꿉니다. 바람이 분다. 나뭇잎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삶도 다시 쓰여진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은퇴 후 낯선 자유 속에 헤매다 결국 경제적 한계에 부딪혀버린 이태훈 씨의 살.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에는 감정과 욕망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무너졌던 그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 김병도 씨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산이 크지 않아도 자신의 경제력을 정확히 파악했고 허용 대신 절제를 택했죠. 지역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며 단출하지만 따뜻한 노후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소한 취미, 조용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큰 돈의 유무도 아니고 특별한 운도 아닙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할지.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작게나마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망보다 균형을, 비교보다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이 순간이 바로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따뜻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눈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소로 되새김질할 수 있는 인생을 위해 지금 함께 걸어가 보시죠. 자식 얼굴을 1년 넘게 못 본 아버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식에게 평생을 바쳤지만 지금은 서로 눈도 못 마주친 채 지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한 62세 남성이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자마자 모아둔 퇴직금 일부를 아들에게 학원비와 결혼자금으로 지원했지만 정작 본인은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마트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연락을 끊고 자유롭게 살겠다며 멀리 떠났답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자녀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고 이로 인해 부모 세대의 은퇴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와 친밀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나중에 같은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오래된 골목, 겨울 끝자락인데도 한 남자가 얇고 바랜 반팔티 한 장에 몸을 맡긴 채 치킨 배달 박스를 찾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재호. 30. 해 넘게 치킨집을 운영했고 동네에서 재호 사장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치킨집 간판도 가마솥 튀김 냄새도 없이 창고 한쪽에서 배달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 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둘째 아들 준혁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빠르고 단호했다. 윤재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굳은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 남은 잔액을 확인했다. 이번 달에 이미 큰아들 결혼자금 보태준 것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었는데 둘째의 요청은 또다시 카드값이었다. 사실 재호 씨의 치킨집은 2021년 이후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배달앱 수수료, 원자재값 폭등, 인건비까지 겹쳐가게는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2023년 여름 더 이상 빚을 늘릴 수 없어.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그때부터 그는 퇴직금 비슷하게 모아둔 6,200만 원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돈은 자식들의 결혼자금과 생활비 지원으로 절반 이상이 금세 사라졌다. 큰아들 민수는 직장을 다니다 코로나 이후 구조조정으로 퇴직했고 당분간 사업 준비라며 부모 집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전기세, 가스비, 식비까지 몽땅 부모 카드로 나갔다. 민수는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다녔다. 재호 씨가 일이라도 좀 해보라고 말하면 아버지, 요즘 세상 몰라서 그래. 준비 안 하고 나갔다가 망하는 거 한순간이야 라며 웃어넘겼다. 둘째 준혁은 사정이 더 복잡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식 투자에 손을 댔는데 2024년 주식시장 폭락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그럴 게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3달도 못 갔다. 카드값 연체, 대출 이자, 독촉장, 그리고 사채 전화까지 집으로 걸려오기 시작했다. 재호 씨는 그때마다 허름한 반팔티 차림으로 은행을 오가며 대출 상환 연기를 요청했다. 가장 뼈아픈 건 이 모든 상황이 가족끼리의 대화마저 앗아갔다는 거였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자식들은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다. 아버지,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바빠요. 그 한마디에 재호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쪽 옷걸이에 걸린 목이 늘어나고 기름때가 밴 허름한 반팔티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 옷은 치킨집을 처음 열었던 1995년에 입던 유니폼이었다. 그때는 그 옷을 입고 기름이 튀어도 손님이 몰려와 정신이 없어도 행복했었다. 그 반팔티를 바라보며 재호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애들이 이렇게 된 걸까?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였다. 같이 치킨집 하던 친구는 큰딸 전세금 보태주다 보니 자기 집을 팔아야 했다고 했고 옆 동네 철물점 사장은 사위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아 결국 폐업했다. 모두가 자식이 잘 되길 바랐는 대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끝은 늘 허탈했다. 윤재호 씨 집 거실 한 구석에는 아직도 배달 앱에서 쓰던 헬멧과 치킨 박스가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무거운 전기밥솥과 쌀 포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쌀의 절반은
둘째가 월세 사는 원룸으로 가져간 뒤였다. 아버지, 요즘 쌀값 올라서요. 집에서 좀 가져가도 되죠? 그 질문에 재호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문제는 재호 씨의 건강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허리 통증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보니 더 심해졌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일을 줄이라고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일 안 하면 카드값이 못 막아요, 선생님. 의사도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다. 그의 하루는 이렇게 흘렀다. 새벽 5시에 눈을 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4시간 근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고에서 상자 정리, 저녁에는 배달 대행으로 동네를 누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손목과 어깨는 욱신거렸지만 통장 잔액은 여전히 바닥을 쳤다. 그 와중에 둘째 준혁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급하게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재호 씨는 대답 대신 창문 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반사되는 가로등 불빛이 허름한 반팔티 위로 스며들었다. 그 옷은 점점 더 낡아가고 있었고 마치 그의 마음처럼 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재호 씨는 방 한구석에서 허름한 반팔티를 다시 꺼내 들었다. 옷감은 곳곳이 해져 있었고 기름 얼룩은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 옷을 손에 쥐고 있자 가게를 처음 열던 날이 떠올랐다. 손님들이 줄을 서고 닭이 튀겨지는 소리가 매장 안을 가득 채웠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 그의 손끝은 옛날의 기름 냄새 대신 세제와 먼지 냄새만이 감돌았다. 다음 날 아침 문간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배달 기사였다. 소포 상자에는 즉석밥 12개, 라면 20봉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낸 사람은 큰아들 민수였다. 전화가 바로 걸려왔다. 아버지, 요즘 바쁘실 텐데 식사라도 챙기시라고 보냈어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지만 곧 민수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달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재호 씨의 표정은 굳어졌다. 따뜻함과 무거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저녁이 되자 둘째 준혁이 집에 들렀다. 바깥바람을 막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 오늘 집에 잠깐 있어도 돼요? 원룸 보일러가 고장나서요. 재호 씨는 말없이 끄덕였지만 준혁이 들어선 순간부터 거실 공기는 무거워졌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2025년 성인 자녀 부양으로 인한 부모 세대의 노후 불안 심화. 앵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준혁은 뉴스 화면을 슬쩍 보더니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아버지, 이런 얘기는 안 듣는 게 좋아요. 괜히 기분만 상하잖아요. 밤 9시가 넘자 큰아들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집에 가도 될까요?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게. 말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대화 끝에는 혹시 생활비 조금만이란 부탁이 따라왔다. 재호 씨는 그날 하루 3번이나 조금만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통장은 이미 이번 달 관리비조차 내기 어려운 상태였다. 며칠 뒤 재호 씨는 오래전 치킨집 단골 손님이었던 이웃 최 사장을 마트 앞에서 만났다. 서로 반가워 인사를 나누다 보니 대화는 자연스럽게 차식 이야기로 흘렀다. 우리 아들도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만 지원하겠다고 했더니 화를 내더군요. 효도는 바라지도 않는데. 그 말에 재호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서로의 이야기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재호 씨는 허름한 반팔티를 입고 주방에 섰다. 둘째 준혁이 가져온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다. 방에서 나오던 준혁이 그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마음이 좀 그렇네요. 재호 씨는 젓가락을 들며 웃어 보였다. 마음만 그렇고 행동은 그대로잖냐? 그 말에 준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주말이 되자 큰아들 민수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 뒤편에 놓인 전기세, 고지서와 카드 연체 독촉장이 재호 씨의 눈에 밟혔다. 손주들이 놀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 위로 바람결에 반팔티가 살짝 흔들렸다. 그 옷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증거처럼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수 부부가 거실에서 재호 씨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다음 달에 전세 계약 연장이 있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랍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자 재호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가진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거 주고 나면 나도 더는 못 버틴다. 그 말을 들은 민수의 아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날 밤 재호 씨는 거실 불을 끄고 허름한 반팔티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옷을 다시 꺼내 입을 날이 올지 아니면 그냥 추억 속에만 남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자식들의 필요와 부탁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그의 몸보다도 마음을 더 깊이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봄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창가에서 67세 정해철 씨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은은한 원두 향이 집안을 채우자 아내 김순자 씨가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이 부부는 매일 아침을 함께 시작하는 게 습관이었다. 서로의 하루 계획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일정을 조율하며 시간을 보낸다. 정해철 씨는 35년간 중견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부장으로 근무했다. 정년퇴직은 63세에 했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전인 5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은퇴는 예고 없이 오는 거야. 준비 안 하면 남은 인생이 길어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그가 늘 후배들에게 하던 말이었다. 그의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다. 첫째, 생활비와 별도로 매달 150만 원을 노후 전용 적립식 펀드에 넣었고, 둘째, 55세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월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을 썼다. 셋째, 40대 중반부터는 금융 자산의 절반을 안정형 채권과 배당주 위주로 운용해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부부의 가장 큰 원칙은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였다. 아들 38과 딸 35 모두 대학 등록금까지만 지원했고 결혼 자금은 직접 마련하도록 했다. 처음엔 불만이 많았죠. 다른 친구들은 부모가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는데 정 씨는 웃으며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덕분에 애들이 스스로 계획 세우고 대출 상환도 책임지면서 훨씬 단단해졌어요. 은퇴 후 그의 월 소득 구조는 안정적이었다. 국민연금 월 190만 원, 개인연금 월 80만 원, 그리고 배당금이 분기마다 평균 150만 원씩 들어왔다. 아파트는 이미 대출 없이 자기 소유였고 5년 전엔 상가 건물 일부를 매입해 매달 100만 원가량의 임대료도 받았다. 모든 수입은 부부 생활비 250만 원을 제외하고는 다시 재투자하거나 여행 자금으로 모았다. 특히 그는 건강 관리에도 철저했다. 퇴직 후 매일 오전엔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1시간 근력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근처 하천을 따라 걷는 게 일과였다.
돈만 있으면 뭐해요. 몸이 버텨줘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는 60대 들어 체중을 8kg 감량했고 혈압과 혈당도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이 부부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자유다. 올해 초에도 부산에 사는 대학 동창 부부와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숙소 예약부터 식사, 관광까지 모두 느긋하게 즐겼다.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쓰거나 억지로 시간을 쪼개는 일은 이제 없어요. 이 자유는 철저한 계획과 거절할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됐다. 물론 자녀와의 관계도 돈 문제로 틀어진 적이 없다. 딸이 결혼 후 첫 집을 구할 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정 씨는 조건을 달았다. 3년 안에 전액 상환할 것. 딸 부부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약속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재정 관리 능력이 크게 늘었다. 지금은 오히려 부모에게 이제부턴 저희가 여행 경비 드릴게요라고 말할 정도다. 정 씨는 주변 지인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친구 중 한 명은 아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집까지 팔아 전세로 이사했다. 또 다른 지인은 은퇴 후 연금을 전부 아들 사업 자금으로 쓰고 지금은 경비 일을 한다. 그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데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자식과 돈 문제는 선을 지키고 노후 자산은 어떤 경우에도 건드리지 않은 것뿐이죠. 이런 원칙 덕분에 그는 67세인 지금도 한 달에 2번은 아내와 공연을 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국내 여행을 다닌다. 부부는 올해 가을 3주 일정으로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다. 모든 경비는 이미 여행 적립 통장에서 준비됐고 비행기 표와 숙소 예약까지 마쳤다. 정해철 씨는 말했다. 노후가 편안하려면 먼저 내 삶의 기둥을 세워야 해요. 그 기둥은 돈과 건강, 그리고 자존심이죠. 자식 사랑과 노후 준비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둘 다 지킬 수 있어요. 그의 거실 책장 한쪽에는 은퇴 후 30년이라는 제목의 노트가 꽂혀 있다. 그 속에는 매년 수정하는 재정 계획표와 건강 기록, 하고 싶은 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해철 씨는 그 노트를 꺼내 다음 달 계획을 점검하며 창밖의 봄 햇살을 바라봤다. 창가에 걸린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그의 노후처럼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는 2023년 기준 2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의 약 5명 중 1명이 여전히 부모 집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경제 불확실성과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영국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25세에서 34세 남성의 약 23%, 여성의 15%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더 높습니다. 유럽연합 전체를 보면 부모 집을 떠나는 평균 나이가 26세를 넘어섰고 일부 국가는 30세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 중 하나는 평균 독립 나이가 21세지만 남유럽 일부 국가는 31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주거시장 구조, 노동환경,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주거 환경과 비용 문제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유럽연합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약 26%가 과밀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10% 이상은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면 독립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부모은행이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에만
부모나 가족이 자녀의 주택 구입을 돕는 거래가 30만 건 이상 발생했고 지원 금액 총합은 80억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평균 지원액도 약 2만 7천 파운드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주거 진입에 직결되는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노후 재정을 줄이고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설문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의 다수는 재정적으로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 형성, 자율성, 경력 개발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경제적 안정과 개인의 독립성 사이에 뚜렷한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현상이 고령 부모의 생활 안정과 건강, 돌봄 부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8050 문제라는 이름으로 공식 사회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80대, 자녀가 50대가 되어도 여전히 한 집에서 살며 부모 재정에 의존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국제기구와 해외 연구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 단순한 가족 문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거비 상승, 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확대, 경기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청년 세대의 독립을 늦추고 그로 인해 부모 세대의 은퇴 시점과 노후 재정 계획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자녀 지원을 위해 자신의 연금, 저축, 투자 자산을 조기에 소진하면 장기적으로는 부모 본인의 생활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은퇴를 늦추거나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이를 이어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또한 해외 통계는 부모의 지갑이 자녀의 삶의 궤적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가족 지원이 있는 청년은 주거 진입과 결혼, 출산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경험하지만 지원이 없는 청년은 이 모든 과정이 수년씩 늦어집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인구 구조와 경제 흐름에도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특히 영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가족 지원이 부동산 시장 가격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구조에서는 부모 세대가 지원할 여력이 없을 경우 그 자녀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해외 여러 나라의 자료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세대 간 지원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의존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미래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노후 안정성과 자녀의 독립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앞서 이야기한 사례처럼 부모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자녀는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개척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는 특정 나라의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확인된 보편적 흐름이며 그 결과와 위험성은 국경을 넘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재정 독립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비도서관 관리 공공환경 미화 등 연간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60세 이상 퇴직자들이 전문 경력을 살려 사회서비스, 지역행정, 멘토링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약 9만 명의 어르신이 월 30만 원 내외의 활동비를 받으며 지역사회 봉사, 돌봄 서비스, 공공시설 관리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경제적 보탬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가 큽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생애 현역 사회를 표방하며 70세 이후에도 근로 기회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 기업이 고령자의 재고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정부는 지역별 고령자 취업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직업 알선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영국은 세대 간 주거 프로그램 인터제너레이셔널 리빙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공간이 넓은 고령자와 청년층을 매칭하여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 도움을 맞바꾸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고립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노인 재정 상담 서비스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여 은퇴자들이 자산운용, 부채관리, 연금 수령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재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자체 단위로 노후 재정 상담과 가족 재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의 의존 관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자신의 최소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반드시 계산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자녀 지원을 하도록 재정 원칙을 세워야 하며 자녀 세대는 일정 기간 내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가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갖추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복지관과 지자체 센터에서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발걸음을 옮겨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후를 지키고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허름한 반팔티 한 장, 낡은 옷걸이에 걸린 채 계절을 견디고 빛바랜 천의로 스민 세월의 냄새. 그 옆에 놓인 새벽 햇살처럼 반짝이는 새 셔츠 한 벌. 한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미래를 품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의 삶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고단한 몸뿐인 삶이었습니다. 허름한 반팔티를 입고 새벽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며 자식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그리고 또 한 사람, 젊은 날부터 자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계획하고 원칙을 지켜왔더니 자녀를 사랑했지만 사랑이 빚이 되지 않도록 했고 그 결과 은퇴 후에도 웃으며 아침 커피를 마실 수 있었던 사람. 두 사람 모두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사랑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족쇄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랑을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허름한 반팔티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옷을 준비해두고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를 위해 그리고 자녀의 진짜 독립을 위해 경계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내 삶의 최소한을 지키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되 내 미래를 담보로 주지 않는 용기. 그 용기가 결국 나를 지키고 자녀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옷을 입고 내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가? 그 대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내 손을 꼭 잡아주는 자녀의 미소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